자, 드디어 오늘 마지막 수업 독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문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각각의 문장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각각의 문단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는 바로 문맥 읽기 시간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문맥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는 이유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의 문단은 서로 관련이 없는 문장들의 나열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문장들로 이루어진다. 글을 이루고 있는 여러 문장들은 글쓴이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선택된 문장들의 유기적인 배열이다. 따라서 글을 이루고 있는 여러 문장들 간의 의미관계를 잘 파악하며 읽어야 비로소 글의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글에 표현된 의미의 앞뒤 연결인 문맥을 파악을 하면서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다? 문맥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정신 차리고 얼른 적읍시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죠? 자, 문장들의 내용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지? 즉, 바로 앞뒤 내용 간의 바로 뭐다? 의미관계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의미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 앞의 내용과 뒤에 이어지는 내용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파악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앞뒤 문장이 어떠한 관계로 의미의 관계로 이어져 있는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의미 관계는 문장과 문장 간, 문단과 문단 간에도 파악해야 하지만 긴 문장의 경우에는 문장 내에서도 앞과 뒤를 나누어 의미 흐름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면 의미 관계를 파악하는 부분은 바로 뭐다? 문장과 문장 간, 혹은 문단과 문단 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긴 문장의 경우 문장 내에서도 앞과 뒤를 나누어 의미의 흐름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 전개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문장의 의미관계가 문단이나 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확대되어서 이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문장에 연결 표지가 있는 경우는 자, 연결 표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바로 뭐다? 우리말로는 접속 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렇죠? 영어로 따지면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어주는 말, 그리고, 그러나,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접속 부사에 해당하는 말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뭐다? 이를 주목하면 의미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연결 표지란 문장 내부에서 앞 내용과 뒤 내용을 연결하는 표현이나 문장과 문장의 내용을 연결하는 지시어, 접속어 등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예문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시어와 접속어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지시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미 사용한 단어나 어구 또는 문장이나 문단 전체를 가리키는 구실을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대명사나 혹은 지시 관형사로 구현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이, 그, 저, 이때, 그때, 저때,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이런 말들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예문을 보면 이름처럼 실이나 철사 없이 화학 접착제만으로 책을 묶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실이나 철사 없이 화학 접착제만으로 책을 묶는 방식, 요거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은 자동화가 가능해 대량 생산에 더욱 적합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제본할 때 이제 접착제를 사용하는 방식,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지금 이 책들
방식들이 전부 다 접착제를 사용하는 방식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앞에 말을 받아서 앞에 있었던 문장 전체를 어떻게 보면 그 뭡니까? 받아주는 지시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 접속어라고 하는 건 단어와 단어, 구절과 구절, 문장과 문장 사이를 이어주는 구실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접속 부사가 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또는, 먼저, 첫째, 둘째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자, 종이가 개발되기 전 인류는 동물의 뼈나 양피지 등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해왔다. 하지만이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반대로 이어주는, 그쵸? 바로 이런 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는 역접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역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지만 담긴 정보량에 비해 부피가 방대하였고 그로 인해 보존과 가독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거는 바로 뭐다? 뼈나 양피지 등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한 내용 그리고 그것의 단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기호 정리, 표시 정리. 물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기호를 외워가지고 사용을 하면 좋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무나 비효율적이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굳이 뭐 이런 그 표시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이 부분에서는 알아두면 돼요. 알겠죠? 자,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의 개념을 설명하는 거죠.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알겠죠? 재진술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서술해 주는 걸 우리는 재진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표시할 때는 이꼴 표시. 결국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똑같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예시와 유추 같은 경우 예시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 유추는 바로 뭐냐면 원래 유추는 유비출이라고 하는 거의 줄임말로 자 여기다 하나 그럼 적어 놓도록 합시다. 유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비출이의 줄임말입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바로 뭐다? 자 이미 일어난 일과 그와 유사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의 공통점을 통해 현재 일의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을 우리는 유비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비유적 표현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유법 같이 뭐뭐 듯이 같은 그러한 말들을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서 많이 표현이 되기는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첨가는 앞에 내용에 더해주는 거. 나열은 그 대상의 종류를 쭉 나열해주는 거. 그렇죠? 그 열거해주는 걸 나열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원인, 결과, 가정, 결과, 과정, 이유, 근거, 주장, 목적, 수단 이런 것들은 앞 내용과 뒤 내용이 서로 이어지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원인에서 결과로 화살표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대조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되는 거. 전환은 화제가 아예 다른 걸로 바뀌는 거.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문을 통해서 사실 뭐 표시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정의구나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게 더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정의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바로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서 규정하는 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문 한번 봅시다. 공기 중에 습기를 제거하는 방식에는 냉각식과 건조식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공기 중에 습기를 제거하는 방식에는 냉각식과 건조식이 있다라고 해서 이 방식을 두 개로 나누어 놓았죠. 여기서 사용된 것은 바로 분류의 방식이 사용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건조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화학물질인 흡습제를 이용하는 방식을 우리는 건조식이라고 한다. 바로 여기서 사용된 게 건조식의 개념을 설명을 해놓았죠. 그래서 여기서 쓰인 표현 방식이 바로 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쵸? 자, 그 다음 재진술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재진술은 앞서 나온 내용을 다시 진술하는 걸 우리는 재진술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표지로서는 뭐 결국, 다시 말해 이런 말들을 쓴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예문을 봅시다. 사람들은 자연현상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오직 인간 사회에서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즉, 재앙이 닥치면 공포에 떨며 기도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로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뭐다? 자연현상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오직 인간 사회에서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은 이꼴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뭐다? 재앙이 닥치면 공포에 떨며 기도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로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 앞, 뒤 문장이 서로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는 것을 우리는 재진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근데 재진술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보면은 예시와 비슷한 형태를 띠기는 합니다. 알겠죠?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 뭐 여기서 예시가 사용됐다, 재진술이 사용됐다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여러분들이 독서 지문을 독해를 할 때, 알겠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앞에서 어려운 말로, 개념적인 말로 설명을 하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알겠죠? 그때는 뒤에 이어지는 재진술이나 예시의 방법을 통해서 역으로 앞의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옆에다 하나 적어 놓읍시다. 알겠죠? 바로 뭐다? 재진술 또는 예시 문장을 통해 자, 어려운 개념적 문장의 의미를 역으로 이해를 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글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치? 그러면 이 문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바로 뭐다? 자연현상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는 바로 뭐다? 재앙이 닥치면 공포에 떨며 기도나 하는 것.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즉 바로 뭐다? 아, 이거는 신의 일이야 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인간 사회에서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스스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적극적인 행위로 그 재앙을 이겨낸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앞의 문장의 의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우리 스스로 그 일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예시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만일, 가령, 이를테면 이런 말들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하여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지려면 자신의 의사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나 만취한 어른은 의사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예를 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나 혹은 만취한 어른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의사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의 예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만취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대한 나라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항상 그 뭐다? 의사 불능 상태. 그래서 나 막 무슨 사고 쳐놓고 취해서 그랬다 이러면은 용서를 좀 많이 해주는 건데 원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만취,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만취를 해가지고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물론 이 아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외에도 여러분들 같은 청소년도 포함입니다. 알겠죠? 청소년들도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선거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뭐 갑시다. 유추라고 하는 건 아까 앞에도 설명을 했었죠. 바로 뭐다? 자, 같은 종류의 것이나 비슷한 것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는 걸 우리는 유추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장인이 버드나무로 바구니를 만들 때 버드나무 속에 본래 바구니가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 인간의 본성에는 선이나 악의 성질이 들어있지 않다고 하였다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장인이 버드나무로 바구니를 만들 때 버드나무 속에 본래 바구니가 들어있지 않은 것은 유사하다는 거죠. 무엇과? 인간의 본성에는 선이나 악의 성질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뭐다? 성무선악설이라고 하죠. 사람은 태어날 때 악함이나 선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다 적었죠? 그치? 자, 다들 정신 좀 차리고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첨가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첨가는 바로 내용을 덧붙이거나 보태는 걸 우리는 첨가라고 하죠. 그래서 표지로는 그리고, 또한, 게다가, 더하여, 특히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갈릴레이는 피사의 대사원에서 기도하던 중 천장에서 흔들리는 램프를 보고 진자의 원리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 안에서 물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원리를 발견하고 유레카를 외치며 지구로 달려갔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바로 뭐다? 갈릴레이가 피사의 대사원에서 기도하던 중 천장에서 흔들리는 램프를 보고 진자의 원리를 발견했고, 아르키메데스는 바로 목욕탕 안에서 물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원리를 발견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얘네들은 일상에서 과학의 원리를 발견한 사례를 이렇게 나열을 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도 있다고 더해주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첨가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첨가는 여러분들이 독서할 때 굳이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얘 1번, 얘 2번 이 정도로만 판단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첨가가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런 예가 아니라 사실 이런 거예요.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개념들이 있다라는 걸 설명할 때 이거는 두 개의 의미가 다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는 잘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나열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여러 가지 사실이나 예를 쭉 늘어놓는 걸 우리는 나열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예문을 통해서 이것도 봅시다. 자, 뼈의 재구성에 관여하는 주요 세포에는 뼈모세포, 뼈세포, 뼈파괴 세포가 있다. 뼈모세포는 뼈 조직의 표면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세포로 뼈 바탕질을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뼈세포는 뼈모세포가 더 이상 뼈 바탕질을 생산할 수 없게 된 세포이고, 뼈파괴 세포는 뼈모세포에 비해 크고 운동성이 있는 세포로 뼈 바탕질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들이 풍부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뼈의 재구성에 관여하는 주요 세포로서 첫 번째 뼈모세포, 두 번째 뼈세포, 세 번째 뼈파괴 세포,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뭡니까? 예를 들어서 혹은 분류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한다.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왜? 등이 안 써있기 때문에 분류로 보는 게 좀 더 맞기는 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바로 뭐다? 그 세포들을 하나씩 나열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걸 우리는 나열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문답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거. 이게 문답법하고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서리법입니다. 알겠죠? 둘 다 묻는 방식을 취하지만 서리법은 답을 알려주진 않아. 정해져 있을 뿐인 거지. 그렇죠? 그런데 문답법은
내가 묻고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답까지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예문을 봅시다. A씨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악기를 구입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을까? 질문을 한다. 이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법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걸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답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문답법이 사용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분류라고 하는 것은 종류에 따라서 갈라놓는 걸 우리는 분류다라는 겁니다. 중학교 때 얘기하는 분류랑은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개념을 좀 잘 알아둬야 됩니다.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분류와 구분이라고 하는 걸 배우거든요. 분류는 중학교 개념으로 이거는 안 적어도 돼요. 중학교 개념에서 분류는 뭐냐면 하위 개념들을 얘기를 한 다음에 얘네들을 상위의 개념으로 만드는 걸 분류라고 해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뭡니까? 파충류, 양서류, 그다음에 조류, 어류, 포유류 뭐 이런 거를 동물이라고 한다. 하위 개념을 묶어서 상위 개념으로 만드는 걸 분류라고 하고 반대로 상위 개념을 하위의 개념으로 이렇게 나누어 설명하는 것을 이게 분류고 요게 구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런 건 다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얘를 분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상위 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중요한 건 이거는 개념의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구체적 대상의 의미가 아니라 개념적인 의미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분류라고 하는 것은 자, 태양빛이 대기층에 입사하여 산소나 질소, 분자와 같은 공기 입자 등과 부딪히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산란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는 지금 산란의 개념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바로 이게 정의가 사용된 부분이죠. 자, 산란은 입자의 직경과 빛의 파장에 따라서 레일리 산란과 그다음에 그 뭡니까? 뭐 산란 맞지? 미 산란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산란을 1번과 2번으로 나누어 놓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분류가 사용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개념으로 정리하면 산란은 레일리 산란과 미산란으로 나뉜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분류랑 여러분들이 정말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분석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자,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복잡한 현상이나 대상을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누는 걸 우리는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그런데 분석과 분류는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다 보면은 분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죠? 상위 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걸 우리는 분류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분석은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점심시간이 지나서 배고프죠? 바로 이렇게 피자처럼 뭡니까? 어떤 하나의 대상을 구체적인 다른 속에 있는 결합되어 있는 것들로 나누는 걸 우리는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분류는 개념적인 의미라고 하면 분석은 구체적인 대상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보면 분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동물은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조류, 어류, 포유류로 나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분류가 되겠죠. 개념적인 의미니까. 그렇지. 근데 사람의 피는 혈장, 그 혈소판, 그 다음에 백혈구, 적혈구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할 때는 이거는 대상을 쪼개서, 잘게 쪼개서 한 거기 때문에 분석에 해당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저희가 분석 같은 경우는 박테리오파지는 머리와 꼬리 섬유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이거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뭐다? 대상을 잘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뭐다? 대상을 잘게 나누어 설명을 하는 걸 우리는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박테리오파지를 머리, 꼬리 섬유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머리는 가면체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길쭉한 꼬리가, 꼬리 밑에는 갈고리 모양의 꼬리 섬유가 붙어 있다. 뭐 보게 되면은 박테리오파지는 머리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꼬리가 있고 그 꼬리 끝에 이런 갈고리 모양의 꼬리 섬유가 붙어 있다. 그쵸? 이런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석의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 이거를 분석이다. 하나의 대상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석과 분류를 구분하는 방법은 바로 그런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원인과 결과, 그쵸? 가정과 결과, 그쵸? 과정, 이유, 근거와 주장, 논증 이런 거는 비슷한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인과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원인이나 가정된 상황의 결과를 나타내는 거. 과정은 일이 되어가는 경로를 이야기하는 거. 이유, 근거, 주장, 논증 같은 경우는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밝히거나 옳고 그름을 이유를 들어서 밝히는 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목적과 수단도 역시 마찬가지,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밝혀서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만일 이 말이 없으면 이 장면에 이에 앞서 공주는 궁궐을 나올 때 패고를 가지고 왔었는데 하는 군더더기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뒷북치는 글이 되어 문장의 활력이 사라지고 만다. 자, 요것이 지금 만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가정에 해당하는 거고, 그에 대한 결과가 요 뒷부분에 요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과정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특히나 여러분들이 과정 같은 경우는 주의를 해서 봐야 되는데, 특히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옆에다 씁시다. 바로 과학 또는 기술 지문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대상의 작동 원리나, 그렇죠? 원리나 혹은 발생 과정을 제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각 과정의 순서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상처가 나는 걸 우리가 기준으로 한다면은 뭡니까? 사람이 상처가 나면, 그쵸? 그 상처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 몸에 바로 뭐야?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뭡니까? 표피나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고, 그쵸? 그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뭡니까?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것들, 그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침투를 하게 되고, 그것이 침투를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 뭡니까?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던 백혈구가 가가지고 싸우게 되고, 이런 순서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과정인 겁니다. 알겠죠? 과정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생님은 솔직히 뭘 추천하냐면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순서를 매긴 다음에 그 과정의 모습, 과정의 순서를 정리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만약에 어떤 본문에서 과정을 설명해서 글로써 설명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거의 95%의 확률로 문제에서 그림 문제가 등장을 해요. 알겠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하고 그림하고 같이 놓은 다음에 과정에 1번에서 밑줄 쳐놓으면은 그림에서 어느 부분에서 1번에 속하느냐 같이 1번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으면 문제를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과정 같은 경우는 요 방식이 아닌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이유, 근거, 주장 같은 경우는, 자, 도덕법칙은 언제나 타당하고 보편적인 것이기에, 자, 도덕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다? 언제나 타당하고 보편적인 거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결과적으로 왜? 라는 질문은 성립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죠? 따라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도덕법칙은 지켜야 한다라고 해서 그 결과로서
도덕 법칙의 결과로서 이제 그 논지의 결과로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목적과 수단. 자, 인간은 코나투스의 증기를 위해, 그 증가를 위해 자신의 신체적 활동 능력을 증가시키고 기쁨의 감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바로 뭐다? 인간은 바로 뭐다? 자신의 신체 활동 능력을 증가시키고 기쁨의 감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대. 무엇 때문에? 바로 코나투스의 증가를 위해서. 그렇죠?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어려워하는 개념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알겠죠? 지워도 되겠죠? 다 적었지? 지워도 돼?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요거는 진짜 여러분들 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자, 바로 통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지 말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옆에다 하나 정리해주는 걸 봐야 돼요. 알겠죠? 자, 통시라고 하는 거, 통시적 관점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통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자, 하나의 개념 또는 대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표현을 한 것을 우리는 통시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과 대립되는 관점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바로 뭐다? 공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알겠죠? 공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의 개념 또는 대상이 동시대의 다른 개념이나 대상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공시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자,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자, 이게 시간이라는 개념, 그리고 하나의 이 대상이 있을 때, 그렇죠? 자, 이게 동시간, 이거 하나의 대상을 했을 때 이렇게 그 시간 변화를 통해서 하나의 대상만 보는 것을 우리는 통시라고 합니다. 알겠죠? 반대로 같은 동시대의 다른 것과의 관계를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는 이 관점을 시대 안의 비교를 통해서 보는 걸 우리는 공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한 대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를 하는가를 보는 건 통시. 같은 시대 안에서 다른 대상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를 보는 건 공시라고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알겠죠?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원자에 대한 생각은 그죠? 옛날에 뭡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뭐 코페르니쿠스에 와서 이렇게 되고 돌턴에 와서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원자관이라고 하는 하나의 생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를 했는가를 보는 것은 통시적 관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천동설이라고 하는 거, 하늘이 돈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런 종교관과 서로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라고 보는 그러한 종교관이 반영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또 다른 뭡니까? 이런 관점을 놨고 해서 같은 시대 안에서 다른 것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보는 것은 공시적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독서 지문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러한 관점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이러한 관점이 사용됐을 때 문제 보기에 공시적 관점, 통시적 관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보기들, 선지들이 많이 등장을 하니까 이런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나머지는 이제 굉장히 좀 쉽죠. 자, 비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서 바로 뭐다? 서로 간에 유사점을 보는 걸 우리는 비교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대조는 바로 뭐다? 반대되는 부분을 보는 걸 대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처럼 막 이상하게 분류하지 않아요. 중학교 때는 요즘 2015년 교육과정에서 내용이 좀 바뀌었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더 헷갈려해요. 알겠죠?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비교는 뭐냐? 대상을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보는 걸 다 그냥 비교라고 해버려요. 중학교에서. 알겠지? 반대로 대조는 바로 뭐냐? 이걸 얘기하고 아예 아예 완전히 다른 걸 얘기할 때 대조라고 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개념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의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통점은 비교, 차이점은 대조. 이렇게 하나 적어줄게요. 그러면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도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전환은 그냥 쉽죠. 바로 뭐다? 다른 방향으로 흐름을 바꾸는 걸 우리는 전환이다. 뭐 이렇게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문장과 문장 간의 의미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지시어나 접속어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다? 자, 지시어가 나타나면 바로 지시어가 가리키는 대상,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면 된다는 거죠. 자, 해당 문장이 앞에 나온 대상, 내용의 추가 정보를 주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반면에 접속어가 나타나게 되면 해당 접속어가 앞의 내용과 어떤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표지인지 확인을 하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예문을 보면 수치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동일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이 달라 내한 세금에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라는 말은 예시의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부양가족의 수가 다르면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에 차이가 생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공제제도를 통해 조세 부담 능력이 적은 사람의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바로 뭐다? 공제제도를 통해서 조세 부담 능력이 적은 사람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에? 바로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의 양이 줄어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습니까? 왜? 한 명을 키울 때보다 두 명을 키울 때 식비도 많이 들어갈 거고 교육비도 많이 들어갈 거고 집안 그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으니까 남는 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똑같이 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그럴 때 이제 바로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세금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반면에 또 지시어나 접속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살펴보게 되면 자, 지시어나 접속어가 없는 경우는 바로 뭐다? 앞뒤 문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부분에 주목을 하라는 거죠. 자, 앞 문장에 나온 단어나 구절 등을 뒷 문장에서 다시 언급할 때 뒤 내용은 앞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더해준다. 정의를 내리거나 재진술하거나 이유, 근거, 결론을 밝히는 등 다양한 의미 관계가 나타나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문장들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핵심은 이것만 보면 되죠. 반복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문장들 간의 관계가 밀접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문장 간에 생략된 지시어나 접속어를 추측하여 직접 넣어보면 의미 관계가 더욱 확실하게 파악된다는 거죠. 자, 근대 건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안토니오 가우디이다. 가우디는 기존 건축의 어떠한 흐름에도 얽매이지 않은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건축가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우디라는 말 대신에 바로 뭐다? 요 말을 받아가지고 그는 요렇게 사용을 해도 우리는 가능하다는 거고, 알겠죠? 그리고 이 경우에 안토니오 가우디가 바로 뭐다? 근대 건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기존 건축의 어떠한 흐름에도 얽매이지 않는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건축가였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이 사람은 근대 건축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근거, 이유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그죠? 안토니오 가우디 대표적인 건축물이 뭡니까? 스페인에 있는 뭡니까? 라그라다 파스 무슨 성당 있는데 엄청 큰 성당, 아직도 완성이 안 된 성당이죠, 그렇죠? 사그라 파밀리아인가 그 성당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공원, 그렇죠? 구엘공원, 그렇죠? 이런 것들도 안토니오 가우디의 대표적인 그 건축물이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자, 하지만 이런 일이 항상 벌어지는 것은 아니며 하늘이 이상현상을 드러내는 무슨 기륭을 예시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하늘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하늘과 관련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순자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해서 자,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 핵심은 바로 뭐다? 하늘과 천재지변은 무관하다 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핵심은 바로 하늘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순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무관함을 이야기했다라고 정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한 것 중에 혹시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습니까?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번 주부터는 과제가 조금 많이 나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2권을 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과제용 책이에요. 알겠죠? 자, 이름을 알려줄게요. 2권. 첫 번째는 바로 예비 매삼문. 두 번째는 예비 매삼비.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로 뭐다? 예비, 매일 세지문식 푸는 문항, 매일 세지문식 푸는 비문항이거든요. 알겠죠? 매일매일 풀어야 된다는 게 이 책의 두 가지 특징이긴 한데, 여러분한테 둘 다 매일매일 풀라고 하면은 맨날 울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숙제를 어떻게 내느냐 하면은 번갈아 가면서 풀면 돼요. 그래서 예비 매산문 같은 경우에는 월, 수, 금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알겠죠? 예비 매산 비 같은 경우에는 화, 목, 토 이렇게 풀면 돼요. 알겠습니까? 하루치씩 풀면 돼요. 세지문식이거든요. 알겠죠? 실제로 세지문이라고 해봤자 문제수가 한 10, 적게는 한 9문제 정도에서 많으면은 15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마음 먹고 풀면 한 30분이면 20분, 30분 정도는 풉니다. 알겠습니까? 채점하고 오답까지 다 해도 거의 한 3, 40분밖에 안 걸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한 다음에 어떻게? 매일 부모님께 사인 받기. 알겠죠? 사인 받기. 부모님들한테도 다 말씀드려 놓을 거예요. 알겠죠? 그날 했던 한 부분 한 다음에 부모님한테 끝부분, 예를 들어서 1번부터 쭉 해가지고 마지막 12번 문제 막 이렇게 있으면 마지막 페이지 부분에다가 페이지 12페이지 이렇게 적혀 있으면 여기에 사인을 옆에다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사인을 페이지 옆에다. 알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부모님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번 주부터 또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 사설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사설도 역시 나눠줄 겁니다. 이거는 일주일치 숙제니까 금방 하실 거예요. 알겠죠? 뒤에는 사설 노트고 지수도 수영이도 맞고. 그렇지. 자, 사설은 당연히 다음 주까지 해오면 되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어휘 숙제도 나갑니다. 이거는 선생님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수업 끝나고 테스트 할 거예요. 일주일 뒤에. 알겠어? 클리닉 때 테스트를 하면은 가끔씩 안 오는 애들도 많고 해서 수업 때 선생님이 어휘 테스트 할 겁니다. 문제로서 테스트를 할 거예요.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대충 어떤 뜻이다 정도만 외우면 됩니다. 알겠죠? 구체적으로 막 이 흑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무슨 뜻이다 정도의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숙제가 좀 많아졌죠?